엄마, 요양원 계약 끝났어. 이제 집에 모시고 갈게. 더는 돈 들일 없잖아? 병원비로 수십억을 더 쓸 수는 없어. 맏딸 송영주가 병원 관계자에게 싸늘하게 퇴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노모 박금자는 폐렴 합병증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박성찬 사위는 서류를 내밀며 노모의 침대 옆에서 굳은 표정을 지켰습니다. 노모가 요양간 사이에 정리된 전 재산 수십억 원. 맏딸 부부는 노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모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노인 학대를 서슴지 않으며 적절한 치료 없이 노모를 방치하려 했습니다. 재산 싸움이 결국 노모의 생명줄을 끊으려는 폐륜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범죄는 생각지 못한 작은 USB 메모리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양심적인 의사의 증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둘째 딸 송지수는 마지막까지 노모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둘째 딸은 노모의 생명을 지키고 탐욕의 눈이 먼 맏딸 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노모 박금자가 치매 경증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송영주와 박성찬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노모 박금자의 재산을 정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금자는 자신의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맏딸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송영주와 박성찬은 박금자가 정신이 명료했을 때 받아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노모의 치매 진단 기록을 가족들에게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박성찬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PA셋 명의로 시가 70억 원에 달하는 강남의 작은 빌딩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위장 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수십억 원의 예금 또한 해지되었습니다. 이 돈은 PA셋의 회계 장부에 가족 신탁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박금자는 치매가 중증으로 악화되어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둘째 딸 송지수는 노모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재산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온라인 계좌를 확인하던 송지수는 엄마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지수가 곧바로 맏언니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송영주와 박성찬은 이미 기존 주거지를 정리하고 연락처까지 모두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송지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소문 끝에 송지수는 박성찬의 회사 앞에서 맏언니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산 듯한 외제차에서 내리는 송영주의 모습은 호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송지수가 송영주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박성찬이 냉정한 눈빛으로 송지수를 막아섰습니다. 박성찬이 굳게 입을 다물고 송지수를 경멸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송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욕적인 시선만 받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송지수는 막내 동생 송현태를 찾아갔습니다. 송지수가 상실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송현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송현태는 맏누나 부부에게서 사업 투자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송현태는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물쭈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지수는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송지수가 홀로 노모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습니다. 매매 과정의 법적 허점을 찾기 위해 송지수는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송지수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국선 변호사 김민석을 만나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제출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맏딸 부부가 노모의 치매 진단 기록을 철저하게 은폐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맏따님 부부가 노모의 재산 처분 동의서까지 공증받았더군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송지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송지수가 힘없이 요양원에 있는 노모를 찾아갔습니다. 송지수가 박금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송지수가 눈물을 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진실을 꼭 밝혀내겠습니다. 송지수는 노모의 재산을 되찾을 법적 증거를 찾기 위해 노모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박금자가 평소 사용하던 오래된 다이어리를 열었습니다. 다이어리 속에서 송지수는 알 수 없는 숫자, 조합과 청파동 그 집, 오 박사님이라는 단서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 메모는 단순한 주소를 넘어 박금자가 치매가 악화되기 전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은폐하려 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송지수는 이 메모가 맏언니 부부의 범행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송지수는 이 미스터리한 단서를 홀로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민석 변호사는 해당 메모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송지수는 이 단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송지수는 이 싸움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닌 노모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고독하고 위험한 추적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맏딸 송영주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송지수에게 노모요양관리위원회 탈퇴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노모의 신상관리권까지 독점하려는 노골적인 압박에 송지수는 서류를 쥔 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송지수는 내용 증명을 읽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송지수는 이 모든 것이 맏언니 부부가 계획한 시나리오의 일부임을 직감했습니다. 송지수는 내용 증명을 무시하고 노모의 예전 거주지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송지수가 맏언니 부부의 평소 행실과 재산 처분 전 노모의 정신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송영주 부부는 송지수보다 훨씬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노모의 오랜 주변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노모가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를 포기했다는 허위 정보를 교묘하게 퍼뜨렸습니다. 송지수는 증거를 확보할 때마다 맏언니 부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점점 고립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막내 동생 송현태는 맏누나 부부의 사업 자금 회수 압박에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송현태는 송지수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송현태는 자신의 사업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송지수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현태야, 우리 엄마 일이야. 너까지 이러면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송현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지수는 결국 송현태와의 남매 관계마저 파탄에 이른 것을 깨닫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변호사 김민석은 맏딸 부부가 제출한 재산처분 동의서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필적이 노모의 필체와 매우 비슷하다는 통보가 돌아오자 사건은 다시 맏딸 부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지수는 요양원 간호사 정은지와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송지수가 노모의 요양원 일지 기록에 대해 정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노모가 치매 악화 직전에 외출했던 기록이 요양원 일지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수상한 정황을 송지수는 포착했습니다. 이 삭제된 기록은 맏딸 부부가 재산을 정리했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송지수는 이들이 노모를 이용해 무언가 중요한 의료 행위를 은폐했음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송지수가 다이어리의 단서였던 청파동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노모가 치매가 심해지기 전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송지수는 그곳 이웃 주민으로부터 노모가 생전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까 두렵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노모가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을 그 집 마당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송지수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박금자가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남길 진실이라고 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지수는 이 정보를 변호사 김민석에게 알렸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송지수님, 물증 없는 이웃 주민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송지수는 좌절했습니다. 그녀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송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지수가 홀로 청파동 집으로 돌아가 삽을 들었습니다. 송지수가 밤늦도록 흙을 파헤치는 집념을 보였습니다. 이 물건이 노모의 마지막 유언일 것이라고 송지수는 확신했습니다. 송지수는 손에 물집이 잡히는 것도 모른 채 흙을 파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송지수는 낡은 항아리 속에서 방수 처리된 USB 메모리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쥔 차가운 물건이 뜨거운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송지수는 전율했습니다. 맏딸 부부는 송지수가 여전히 주변을 맴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적 증거가 없다고 오판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압박을 준비하며 자만했습니다. 송지수는 USB 메모리가 맏언니 부부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송지수가 이를 분석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사설 전문가에게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이 메모리 발견은 고립된 싸움 속에서 노모가 송지수에게 보내는 구원의 신호와 같았습니다. 송지수는 이 단서가 다이어리 메모 속에 오 박사님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송지수는 메모리 분석과 동시에 오 박사를 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지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USB 메모리 내부에는 노모 박금자가 치매 경증일 때 촬영한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당시 노모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던 전 담당 주치의 오세영의 연락처가 암호화된 채 들어 있었습니다. 송지수가 어렵게 암호를 해제하고 노모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박금자는 맏딸 부부의 탐욕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박금자가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영주와 성찬이는 숨기려 할 것이다. 내가 남긴 유일한 진실은 오세영 박사가 알고 있다. 그 기록이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줄 것이다. 송지수는 곧바로 오세영 박사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이미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국내 병원 기록에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송지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송지수가 포기하지 않고 오 박사가 과거 근무했던 병원의 기록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오 박사의 퇴직 과정이 일반적인 이직이 아닌 비윤리적인 문제로 덮였다는
내부자 정보를 송지수는 입수했습니다. 이 정보는 맏딸 부부가 사건을 덮기 위해 오 박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내부자는 맏딸 부부가 오 박사에게 접근하여 노모의 치매 진단 기록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도록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송지수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맏딸 부부가 오 박사를 압박하여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송지수는 이들의 악행이 단순한 재산 갈취를 넘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송지수는 오 박사가 현재 캄보디아의 작은 의료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다른 인물로부터 어렵게 얻어냈습니다. 이는 오 박사가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 중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며칠 후 송지수는 맏언니 부부에게서 노모의 요양원 계약을 해지하고 집으로 모시겠다는 내용의 강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지수는 이 통보를 받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이들이 노모를 격리한 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여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려는 계획임을 송지수는 직감했습니다. 노모의 안전이 달린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송지수는 오세영 박사를 국내로 데려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지수가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과 퇴직금까지 모두 털었습니다. 송지수가 캄보디아 행편도 티켓을 끊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맏딸 송영주와 박성찬은 송지수가 모든 법적 수단을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노모의 자녀 자산까지 처분하기 위한 마지막 부동산 매각 계약을 서두르며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송지수는 캄보디아의 외진 의료봉사지에서 오 박사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오 박사는 낯선 곳에서 송지수를 만나자 당황했습니다. 오 박사는 맏딸 부부가 노모의 치매 진단 사실을 은폐하고 정신명료 확인서를 악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오 박사는 자신이 은폐했던 진짜 노모의 진단 기록 원본을 국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 중이라고 송지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 박사는 이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자신도 한국으로 돌아가 법정에 서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오 박사의 증언이 없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송지수가 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지수가 한국행을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송지수의 진심과 노모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에 오 박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오 박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송지수는 노모의 생명을 지키고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조력자를 얻게 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송지수는 오 박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송지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 박사의 증언과 함께라면 맏언니 부부의 완벽했던 법적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과 귀국은 노모의 신상관리 위협과 맞물렸습니다. 사건을 단순한 재산 분쟁에서 진실대 은폐의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송지수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싸움을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지수와 오세영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오 박사는 송지수에게 노모 박금자의 예전 거주지 근처에 잠시 머물렀던 퇴직한 특수수사팀 출신 강태우 변호사의 연락처를 극비리에 건네주었습니다. 오 박사는 강 변호사를 정의를 잃지 않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 박사는 강 변호사라면 자신들이 가진 의료 기록의 법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귀국 직후 노모의 요양원 계약 해지로 인한 신상관리 위협을 느낀 송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송지수가 오 박사가 추천한 강 변호사의 허름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태우 변호사는 낡은 책상에 기대 앉아 송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초반에 가족재산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송지수가 내민 오세영 박사의 진단 기록 사본과 노모의 녹화된 증언 영상을 보고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건의 치밀한 범죄 구조와 맏딸 부부의 악행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과거 특수수사팀에서 겪었던 좌절을 만회하겠다는 듯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 변호사가 정의를 향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기로 결심하며 무보수로 송지수의 변호를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송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절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분석하던 중 맏딸 부부가 매각한 빌딩의 등기부 등본상의 의문스러운 근저당 설정과 잦은명의 변경 시도 등 국내 자금 세탁 정황을 먼저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맏딸 부부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들이 고용한 로펌 변호사 정동철의 과거 금융범죄 연루 행적을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지수와 강 변호사는 정동철 변호사가 박성찬의 회사 PA셋을 통해 해외 비자금 운용에 관여했으며 빌딩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제3의 역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송지수는 이로써 사건을 대규모 형사 사건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모 재산 처분 사건을 민사소송에서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에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지수는 노모의 강제 퇴원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 재산 처분 및 신상관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덕분에 가처분 결정은 극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노모의 신상관리 위기가 일단락되자 송지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노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금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송지수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싸움이 돈이 아닌 가족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임을 다시 한번 송지수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송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맏딸 송영주 부부는 자신들의 치밀한 계획이 전문 변호사의 등장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강 변호사의 과거 특수수사팀 근무 시절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들은 강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자료를 수집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송영주는 박성찬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박성찬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다음 수를 고민했습니다. 송지수는 강 변호사가 노모의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지수는 그를 통해 절망 속에서 운명적인 희망을 찾았다는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검찰 수사 의뢰와 가처분 인용으로 맏딸 부부의 재산 은닉 및 추가 범죄 시도를 봉쇄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적 싸움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 극적인 전환은 송지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송지수의 눈빛은
이제 절망이 아닌 확신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전문성과 정의감은 송지수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송지수는 그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 후 강태우 변호사는 맏딸 송영주 부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이 연루된 비자금 증거 일부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가족 횡령을 넘어 대규모 기업형 비자금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맏딸 부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압력에 힘입어 형부 박성찬의 회사 PA셋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모 박금자의 재산을 이용해 회사의 부실 자산을 덮으려 했던 은밀한 장부가 포착되었습니다. 장부에는 노모의 돈이 어떻게 불법적인 채권 상환과 무관한 투자로 유용되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자 맏딸 송영주 부부는 자신들의 죄가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노모의 치매 진단 기록을 은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혐의를 노모의 정당한 증여 의사로 억지로 몰아가며 마지막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노모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효도에 대한 보상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오세영 박사를 핵심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오 박사가 맏딸 부부가 노모의 치매 진단 기록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려 했음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오 박사는 자신이 은폐했던 진짜 노모의 진단 기록 원본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맏딸 부부의 증거 조작 시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오 박사의 증언과 함께 노모의 녹화된 증언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박금자는 영상 속에서 침착했지만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맏딸 부부에게 실망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과 숙연함에 잠겼습니다. 이 증언 영상은 맏딸 부부의 치밀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맏딸 부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노모의 자산이 불법적인 수단과 속임수에 의해 처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노모 재산의 매각 및 증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승소를 거둔 둘째 딸 송지수는 강 변호사와 함께 노모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박금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송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모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송지수는 엄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송지수는 노모가 가장 아끼던 청파동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송지수가 숨겨진 유언장 원본이 담긴 항아리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노모가 재산 분배 대신 자녀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 반드시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가슴 뭉클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지수는 이 유언장을 통해 노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돈이 아닌 가족 간의 화합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깨달음과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송지수는 잠시나마 재산을 되찾은 것 이상의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회복했다는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송지수가 이 유언장의 내용대로 노모에게 이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박금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도덕적인 승리임을 무언으로 전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순간을 지켜보며 자신이 추구했던 정의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인간적인 가치에서 완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맏딸 송영주 부부는
법원의 무효 판결과 형사처벌 위기에 몰리자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송영주는 변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박성찬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송지수는 이 순간이 맏언니 부부에게 빼앗겼던 가족의 존엄성을 되찾은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시절의 재현임을 확신했습니다. 송지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품었습니다.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원의 재산 무효 판결과 형사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가운데 맏딸 송영주 부부는 자신들의 형사처벌이 임박하자 더욱더 악랄한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태우 변호사의 과거 특수수사팀 근무 시절 기록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송영주와 박성찬은 강 변호사의 해묵은 비위 의혹을 들춰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비열한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역고소로 인해 강 변호사는 다시 한번 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처지에 놓였고 법정 출두와 해명 자료 준비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극심한 피로감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노모 박금자 재산 사건의 자녀 처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맏딸 부부는 동시에 막내 동생 송현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과거 송현태에게 지원했던 사업 자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송현태에게 송지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며 가족관계를 이용한 심리적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송현태는 만누나 부부의 노골적인 협박과 자신의 사업 붕괴 위협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송현태는 결국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송지수와의 연락을 다시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송현태는 갈등의 중심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처럼 형제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노모 박금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금자가 갑작스러운 폐렴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송지수는 이 소식을 듣고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지수는 곧바로 노모의 병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맏딸 송영주가 병원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송영주는 노모의 요양원 계약을 해지하고 집에서 간병하겠다는 명목으로 급히 퇴원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송지수는 맏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송영주는 박금자가 위독해지자 신속하게 퇴원시켜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여 상태를 악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송지수는 이 행위가 노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노인 학대 행위임을 직감했습니다. 송지수가 즉각 맏언니 부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송지수는 법원에 긴급히 노모에 대한 신상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노모를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송지수가 노모의 상태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새로운 주치의 이혜진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이혜진 주치의는 노모의 폐렴 증세가 요양원의 부실한 관리와 잦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송지수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혜진 주치의는 노모의 치료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지수는 이 소견서를 바탕으로 맏딸 부부의 결정이 노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학대 행위임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송지수가 노모에 대한 임시보호조치 신청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맏딸 부부는 송지수가 노모의 생명권을 지키려 하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은 강 변호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이며 송지수를 사면 초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강 변호사의 옛 동료들을 회유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도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송지수에게 노모의 생명이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적 방어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노모의 생명과 강 변호사의 명예가 동시에 위협받는 이중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송지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전투에 임할 준비를 했습니다. 송지수가 맏언니 부부의 탐욕이 이제는 노모의 생명까지 침해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송지수는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위기는 송지수의 정신력을 시험하는 최종 관문이었습니다. 재산 다툼을 넘어선 도덕적 무게감을 극대화하는 극적인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송지수는 노모를 향한 사랑과 정의감을 원동력 삼아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는 맏딸 송영주 부부의 비열한 명예훼손 고소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맏딸 부부가 자신의 과거 비위 자료를 얻기 위해 불법적인 사설정보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역으로 포착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불법 고용 사실과 그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의 방어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맏딸 부부의 마지막 명예훼손 시도는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송지수와 강 변호사에게 쏟아지던 사회적 압박과 법적 부담이 해소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비로소 명예를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동시에 송지수는 맏딸 부부가 노모 박금자를 퇴원시킨 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도록 종용하는 결정적인 음성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은 요양원 간호사 정은지로부터 익명으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 정은지는 맏딸 부부의 협박과 회유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노모 박금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맏딸 부부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요양원 내부 일지를 몰래 복사하여 송지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에는 맏딸 부부가 노모의 폐렴 악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치료를 지연시키려 했던 내용이 명백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맏딸 부부의 행위가 단순한 유산 갈취를 넘어 노모의 생명권을 위협한 명백한 노인 학대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송지수는 이 증거를 쥔 채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맏언니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지수는 모든 증거와 이혜진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했습니다. 송지수가 존속살인 미수 및 노인 학대죄 혐의로 맏딸 부부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맏딸 부부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했고 사회적 관심과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맏딸 부부의 형사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들의 모든 비리 행위와 노모 생명 위협 시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강 변호사의 논리적인 공방에 송영주와 박성찬은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맏딸 부부의 파렴치한 행위에 경악했습니다. 이때 막내 동생 송현태가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오르면서 사건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송현태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증언대 앞에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의 양심과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마지막 갈등을 겪는 듯 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증인 신문 당일 송현태는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송현태는 만누나 부부에게 협박당했던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자금 지원이 결국 노모의 재산을 정리하는 대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송현태는 목이 메이는 듯한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송현태의 진심 어린 증언은 맏딸 부부의 모든 거짓 주장을 산산조각 내무너뜨렸습니다. 맏딸 부부는 송현태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이들이 탐욕 때문에 가족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횡령 및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맏딸 송영주와 사위 박성찬은 판사의 선고에 절규했습니다. 송영주는 소리를 지르며 재판장을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제지당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불법 행위는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으며 단죄되었습니다. 노모 박금자의 재산은 다시 법의 보호 아래 송지수와 송현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족관리 신탁으로 편입되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거 오명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송지수와 송현태는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송지수는 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송현태는 자신의 방관을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송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용서했습니다. 송지수가 노모의 뜻이었던 가족 간의 화해를 실현했습니다. 송지수는 이혜진 주치의와 협력하여 노모를 더 전문적이고 따뜻한 간병 환경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송지수가 노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송지수는 강 변호사와 송현태라는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고 정의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건 종결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모 박금자는 둘째 딸 송지수와 막내 아들 송현태의 지극정성인 간호와 이혜진 주치의의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박금자는 더 이상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송지수는 노모를 모시고 자신이 마련한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박금자는 그곳에 따스한 햇볕을 쬐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지수와 송현태는 노모의 뜻이 담긴 숨겨진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바라는 노모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지수와 송현태는 노모의 재산 중 일부를 가족의 윤리 회복과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박금자 여사 기념재단을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의 의료비와 법률 지원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맏딸 부부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재산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유명 변호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부도덕한 가족 분쟁 사건 해결에 앞장서는 정의로운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송지수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 사건을 통해 강 변호사와 지속적인 동료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의 법적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송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송지수와 송현태는 맏딸 부부가 수감된 동안에도
노모의 뜻에 따라 꾸준히 교도소 면회를 다녔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송지수는 면회 때마다 맏언니 송영주에게 노모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는 맏딸 부부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지수와 송현태의 행동은 노모가 남긴 사랑과 용서의 유산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송지수와 송현태는 건강을 회복한 노모와 함께 전원주택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벽난로 옆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금자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담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노모는 식사 후 자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금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나를 지켜냈구나. 이 말은 송지수와 송현태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자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모의 이 말은 재산이 아닌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진정한 유산임을 깨닫게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송지수와 송현태는 노모의 뜻에 따라 매년 청파동 옛집에 모여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노모가 유언으로 남긴 화합의 약속을 영원히 지켰습니다. 맏딸 송영주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송영주는 노모와 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영주의 눈에는 과거의 탐욕 대신 깊은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지수는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맏딸 부부는 과거의 재산을 되찾지 못했지만 가족의 용서라는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송지수는 이 모든 역경을 겪으며 정의와 용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송지수는 더 이상 재산 분쟁의 희생자가 아닌 가족의 윤리를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모의 조용한 전원주택은 가족의 평화와 사랑이 깃든 공간으로 남아 인간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교훈을 전달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송지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맏딸 부부의 탐욕으로 시작된 재산 분쟁은 결국 노모의 생명과 가족의 윤리를 시험하는 비극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둘째 딸 송지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와 오세영 박사 그리고 용기를 낸 막내 동생 송현태 씨의 도움을 받아 돈이 아닌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노모 박금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은 수십억 원의 재산이 아닌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지켜라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송지수 씨와 송현태 씨는 노모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노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가족의 가치를 숭고하게 되찾았습니다. 맏딸 부부가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인간의 회복 가능성과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재산이 사라진 후에도 당신의 가족은 과연 가족으로 남아있을까요? 탐욕으로 인해 한때 지옥을 경험했던 이 가족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황금 만능주의의 폐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묵직한 사연이었습니다. 길고 복잡했던 송지수 씨의 사연이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